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 외교가 어떻게 잘 협상하여 타협이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손자방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생존하려면 사귀는 법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작년 GDP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상대 국력은 여전히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9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에선 상대 국력이 말을 합니다. 국가가 사귀는 법이 외교이고 싸우는 법이 전쟁입니다. 사귀는데 서툴고 싸우는데 무능한 나라는 역사에서 보듯이 굴욕을 겪습니다. 아베의 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9개월 만에 경제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한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치면 1년 6개월이고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무역협정을 담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이틀 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본산 생산 장비와 중간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자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보복 품목은 우리가 작성한 예상 리스트의 1, 3번에 있던 항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습 목표를 알아맞혔다는 뜻인 것이죠. 1636년 병자호란 때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포위돼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조정에도 이런 유형의 정부 고위 인사가
많았었습니다. 한일 외교가 탈선한 후 일본은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 핵심 강요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국민 간의 청구권은 본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를 한국이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3조 규정대로 협정의 해석에 양국 간 이견이 있을 때 구성한다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공개외교 뒤편에선 보복관역을 WTO 규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은밀한 작전을 폈습니다. 한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설마로 시정한 대책은 일이 터지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국인 동맹국의 동맹국 관계인 것입니다. 유사시 한국 방위를 지원할 미군 병력, 항공기와 함정, 병참 장비는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 과거 각종 위기가 결정적 파국 없이 수습된 것은 그 배후에서 미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일 분쟁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일 관계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 억지라는 미국의 새 국가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트럼프에게 실은 내색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계는 물론이고 일반 미국 국민에게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을 진짜 동맹국으로 여기는가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 모습에 미국과 불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향방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두 차례나 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그 전쟁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전쟁이죠. 18세기 말부터. 그리하여 일본은 그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한국의 지배권을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국을 병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945년 광복되기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 영토는 사할린, 그리고 한반도, 대만, 남태평양 군도에 이르고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동맹을 영리하게 선택하고 그 동맹 덕분에 전쟁에 승리해서 획득한 전리품이 바로 지금 지목한 그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일본은 1930년대 후반 설익은 앵글로색슨 쇠퇴론에 휘둘려 영국과 미국의 등을 돌리고 독일 발흥론에 경솔하게 올라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일으킨 2차 대전인 것입니다. 지는 때를 놓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자폭탄을 받기 전에 항복을 했으면 원자폭탄을 받지 않았겠죠. 일본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칼자루를 쥐는 것과 칼날을 쥐는 것을 터득했고, 강대국과 싸우기 전 사귀는 법을 먼저 고민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베의 공격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한국 미래 세대의 일본관이 지진을 만난 듯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번 한일 사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감정 대립으로 심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기롭게 외교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일 관계가 유지될 때 한국의 젊은 세대가 좌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패권국가 미국 수도 워싱턴이 영국군 포화에 불타던 시절이 있었고, 근대 독일은 나폴레옹의 말발급에 짓밟히면서 태어났습니다. 좌절로 하는 순간 그것이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를 모르고 상대를 모르는 몽상외교는 언젠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다며 꺼버린 모든 연구소의 컴퓨터를 다시 켜지 않는 한 언제 이러한 기술 분쟁으로 인한 무역 보복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만의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을 때 이러한 굴욕은 면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지금 정권의 어지러운 이러한 정치를 친일이니 수군이 하면서 좌파 지지로 지속될 때 이러한 일은 언제든 다시 재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면 과도한 민간 규제를 통한 정권의 압박이 소멸될 때, 다시 말해 기업에 대한 일자리, 작업시간, 임금,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때 민간 기업이 연구 개발하고 폭넓은 경제 정응을 통해 우리는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부강한 국가가 되어 열강 사이에 끼인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